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대북한을 향해서 3대 군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공유,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핵전쟁 가능성 전부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껍데기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보호우산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는 형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하고 또 IMF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향해서 그동안의 방어 전략을 넘어서서 공격 전략으로 전환하는 3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합참이 지난 6월 11일 핵작전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이걸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의 핵 공유 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INF 탈퇴하고 더불어서 역시 한국과 일본 등의 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지난 6월 25일 날 미국의 국방대학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가지고 한국, 일본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한미 핵 공유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는데요. 미 국방대학이 펴낸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영화, 제목이 깁니다만 이 보고서의 북한 편에 보니까 북한의 급현 사태가 발발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서 동아시아의 핵무기, 그러니까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 국방대학이 이 보고서에서 비전략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전술핵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핵공유라는 게 뭐냐? 사실 북핵을 넘어서 가지고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대학의 이런 제안에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이 적극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의원이죠.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데요. 한국, 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나왔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위 소위원장도요. 국제사회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한 상황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이미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그저 김정은의 선임만 믿고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핵 공유 체제를 갖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는 이런 핵 공유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이라든지 터키 같은 나토 5개국하고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에 핵무기를 두지 않는 대신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 핵무기를 같이 놓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미국이 INF를 탈퇴했는데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일 날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략 조약이죠. INF. 공식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인 3일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의 지상 발사형 신형 정밀 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 공유 시스템 도입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퍼 장관은 비록 중거리 미사일이 핵 탑재형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발언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1일 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것이라는 게리 세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미사일이 INF 사거리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이건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 그러니까 1000km에서 5500km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80% 이상이 INF 사거리, 그러니까 중거리 사거리인데 우리가 가벼운 전력을 갖겠다는데 중국이 뭐 시비 걸 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무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합참이 전투 중에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6월 11일인데요. 미국 합참이 핵작전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한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사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핵무기 사용은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압도할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합참이 이런 문건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합참이 마지막으로 핵작전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선제적 핵공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유사시에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6회공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이 핵 공유 시스템이 거론된 것과 함께 미국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권은 검증대에 설 겁니다. 뭐냐면 한미일 동맹이냐 북중러 동맹편이냐 하는 거죠.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 그런 도발을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미국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더욱더 제압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중거리 핵미사일 및 핵공유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당장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한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입니다. 벌써 한미일 공조 강화는 이미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깼죠. 그런데 미국이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 전술핵 공유라든지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주저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 바로 에스퍼 장관도 그런 것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결국 한미동맹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 지난 30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유럽 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까지 중국이 민감해하는 마당에 공격용 미사일 배치는 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사실상 지난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한미동맹이 이제는 혈맹이 아니라는 거죠. 혈맹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유지라는 이런 이익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곧바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실질적 대가를 한국이 요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편 또는 중립적 위치에 서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판단에 대해서 미국 측의 대응이 바로 한미동맹 주둔비용,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 온전히 한국이 지불해라 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청구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핵무기 공유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을 능멸하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환영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적 성격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핵 공유 시스템도 원래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한 핵 공유 체제를 검토했는데 한국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다 그러면 핵우산 자체도 약화되겠죠. 그뿐 아닙니다. 핵 공유 역시 한국은 빼고 일본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에치슨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한국 스스로 핵 공유를 통한 핵 제어 시스템을 포기하는 자살적 행위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일본과 괌에 배치된 핵무기의 폐기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마당인데 미국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핵 보유국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온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한미동맹을 껍데기로 만들고 우리를 능멸하는 북한과 중국을 한사코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미국은 INF 탈퇴를 기점으로 괌과 오키나와 외에도 일본의 여러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중국이 해안 쪽에 집중 배치된 3,000기 이상의 중거리 핵미사일에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이 미국의 방어우산, 핵 방어우산을 걷어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9년판 에치스라인이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든 중국 위협으로부터 한국은 제외가 되는 거죠.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국가 자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다 그러면 미국이 왜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지, 왜 일본의 말만 듣고 한국의 주장에는 귀를 닫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이 대중국, 대북한 3대 군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미국을 밀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공유, 중거리 미사일 배치, 그리고 핵전쟁 가능성 전부 시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의 약속도 어기고 한미동맹을 껍데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호선에서 스스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한 안보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맞이하고 있는 2019년의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